어르신,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혼자 사는 게 이렇게 무서울 줄 누가 알았을까? 잠들기 전 텅 빈 방 안의 정막이 갑자기 가슴을 덮치고 새벽에 눈을 떴을 때 집안에 아무 소리도 없다는 사실이 유독 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아십니까? 혼자 사는 이 시간이 어쩌면 누구보다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으로 바뀔 수 있는 시작점일지도 모른다는 걸요. 우리는 흔히 누군가 옆에 있어야만 외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밥을 같이 먹어주고 말을 건네주고 문을 열면 왔어? 하고 맞아줄 사람이 있어야만 완전한 삶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의 현실은 다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150만 명 이상이 혼자 살고 있습니다. 혼자 먹고, 혼자 자고, 혼자 늙어가는 시대입니다. 이 현실 앞에서 많은 분들이 두려움을 느낍니다. 우울증, 무기력, 고립감, 그리고 그보다 더 깊은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걸까 하는 씁쓸한 감정까지. 하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듣는 어르신들께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혼자인 것이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혼자인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당신의 삶을 결정합니다.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혼자라는 사실은 바꿀 수 없어도 혼자 사는 방식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꾼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67세 정미란 씨입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아들 둘이 각자 지방에서 살게 되면서 완전히 혼자가 된 지 5년, 미란 씨의 삶은 처음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무너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하루가 지나가고 저녁이 되면 적막한 집안에서 텔레비전 불빛만 반짝였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반찬은 늘 상했고 밥을 해도 혼자 먹기엔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미란 씨는 욕실 거울 앞에서 한참 동안 자신을 바라보다 문득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살다간 정말 혼자 죽겠구나. 그리고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 혼자라도 살아야 한다. 남편이 본다면 부끄럽지 않게 나 스스로에게 떳떳하게 살아야 한다. 바로 그 결심이 그녀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활짝 열고 아침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을 스치는 느낌,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그녀는 오래 잊고 있던 감정을 느꼈다고 합니다. 아, 세상은 여전히 아름답구나. 그날 그녀는 혼자지만 정성스럽게 아침을 차렸습니다. 식탁보를 깔고 토스트를 굽고 계란을 부치고 따뜻한 우유 한 잔을 준비했습니다. 혼자 먹는 밥 한 끼를 마치 손님을 대접하듯 준비하며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혼자라는 건 비참함이 아니라 자유구나. 나만을 위해 이 식탁을 차릴 수 있구나. 그리고 이 작은 변화 하나가 그녀의 삶 전체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첫 번째 핵심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움으로 채울 것인가? 아니면 나를 돌보는 시간으로 바꿀 것인가? 사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미국 브리거명 대학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은 비만보다 위험하며 하루 15갭이 담배를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악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외로움은 실제로 혈압을 올리고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면역력을 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혼자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혼자 사는 삶을 더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혼자를 약점이 아니라 자산으로 대한다는 것. 혼자 있는 시간에 집중하고 자신을 위해 작은 루틴을 만들고 스스로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며 외로움과 정면으로 마주하고 인정합니다. 이것은 절대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강함입니다. 미란 씨는 말합니다. 나는 남편과 함께 살 때보다 지금이 더 나답게 살아.
혼자지만 혼자가 아니라 온전히 내 삶의 주인이 된 것 같아. 어르신,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어온 말이 있습니다. 늙으면 쓸쓸하다. 늙으면 외롭다. 하지만 그 말은 반쪽짜리 진실입니다. 늙어서 외로운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 시간을 쓰지 않을 때 외로워집니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6개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혼자 사는 삶이 어떻게 천국으로 바뀌는지, 그리고 당신도 그 길을 걸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진짜 변화의 첫걸음을 이야기합니다. 혼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용기, 이것이 모든 변화의 시작입니다. 혼자 사는 삶을 천국으로 바꾼 사람들의 공통점은 아주 단순하지만 누구나 쉽게 하지 못하는 한 가지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현실을 부정하지 않는 용기, 혼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라는 현실을 부끄러워하고 숨기고 부정하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외로움을 더 깊게 만들 뿐입니다. 어떤 감정이든 부정할수록 더 커지고 밀어낼수록 더 강하게 돌아옵니다. 외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로움을 인정하지 않으면 외로움은 당신의 마음속에 숨어 조용히 번지고 결국 몸까지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삶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나는 지금 혼자이다 라는 사실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많은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감정을 감추는 사람일수록 그 감정의 지배를 더 강하게 받는다고. 반대로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 그 감정은 힘을 잃습니다. 외롭다고 말하는 순간 외로움은 당신을 조종하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스스로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신의 상태를 솔직하게 바라보는 태도, 그것이 바로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혼자가 되면 처음에는 많은 것들이 무섭습니다. 밥도 혼자 먹어야 하고, 밤이면 집이 너무 조용하고, 아플 때는 누구에게 말해야 할지조차 막막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이렇게 자신에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 나는 지금 혼자다. 하지만 괜찮다. 이 혼자라는 시간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 수도 있다. 실제로 혼자 살면서 잘 적응한 사람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이런 깨달음을 거쳤습니다. 현실을 숨기지 말자. 부끄럽지 말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 이 아주 작은 깨달음이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혼자라는 현실을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비로소 마음이 정리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보이기 시작하며 내가 어디까지 움직일 수 있는지가 명확해집니다. 자기 삶의 주도권을 회복하는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혼자라는 현실을 인정하는 순간 한 가지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자신을 돌보는 일의 우선순위가 바뀌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남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시작됩니다. 남에게 맞추고 눈치를 보고 평가받을까 걱정하며 살아온 수십 년의 삶에서 벗어나 비로소 나 중심의 삶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혼자라는 것은 결핍이 아니라 해방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설명할 필요 없고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고 누구의 기분을 맞출 필요도 없습니다.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감정을 숨기고 살아왔는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혼자 살면서 행복해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가 되니 오히려 나를 찾게 됐다. 이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며 수많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누군가의 부모, 누군가의 자식, 누군가의 배우자, 누군가의 직장 동료, 누군가의 친구. 하지만 혼자가 되는 순간 우리는 그 모든 역할에서 벗어나 오직 나라는 존재만 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잊고 지냈던 진짜 나를 다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혼자라는 현실을 받아들인 뒤 무엇을 해야 하는가입니다.
혼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 용기라면, 그 다음은 그 혼자라는 시간을 어떻게 채울지 선택하는 두 번째 용기입니다. 외로움을 내버려 두면 외로움은 당신을 지배합니다. 하지만 외로움을 직면하고 인정한 뒤에는 그 빈 공간을 새로운 무언가로 채워 넣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작은 루틴일 수도 있고, 새롭게 배우는 취미일 수도 있고, 가벼운 산책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속도를 조급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갑자기 삶을 완전히 바꾸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작은 한 걸음, 아주 사소한 선택 하나가 모여 어느 날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혼자 사는 삶을 잘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엔 아주 작게 시작했다. 나를 위한 아침, 식사 한 끼, 집 밖으로 나가는 10분 산책, 창문을 열며 하는 심호흡 3번. 이런 사소한 행동들이 외로움의 벽을 조금씩 허물고 당신의 삶을 다시 움직이게 만들 것입니다. 혼자라는 현실은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강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입니다. 혼자 살아야 하는 상황이 두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두려움의 뿌리는 대부분 익숙하지 않음에서 옵니다. 하지만 사람이란 익숙해지면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혼자라는 현실을 담담하게 인정하는 것, 그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앞으로 펼쳐질 삶을 새롭게 설계하기 위한 첫 단계입니다. 이제 당신의 삶은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혼자라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혼자라는 상황을 받아들였을 때 비로소 진짜 자유가 찾아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야 한다는 의무에서도, 누군가를 돌봐야 한다는 부담에서도 벗어나 오롯이 나를 위한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당신을 더 강하게 하고 더 단단하게 만들며 더 자유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혼자인 시간이 많아졌다면 이것은 새로운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당신의 것으로 만드세요. 당신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혼자 살아가는 날들이 길어질수록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혼자 있으니까 더 편하겠다. 그러나 실제로 혼자 살아본 사람만이 압니다. 편안함보다 먼저 찾아오는 건 적막함이고, 자유보다 먼저 느껴지는 건 방향을 잃어버린 듯한 공허함이라는 것을. 특히 60대, 70대가 넘어서 혼자가 되면 어느 날 갑자기 삶 전체가 멈춰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곤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혼자라는 현실은 바뀌지 않더라도 혼자 사는 방식은 얼마든지 다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변화는 아주 사소한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혼자 살아도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생활 속 작은 자립의 힘을 깊이 있게 풀어보려 합니다. 나이가 들면 하루에 필요한 일들이 줄어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혼자일수록 스스로 챙겨야 할 것이 더 많아지고 그 작은 일 하나하나가 나를 지탱하는 기둥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여는 일, 간단한 식사를 준비하는 일, 옷을 갈아입고 세수를 하는 일. 이런 사소한 행동들이야말로 나이 들수록 더 귀하고 소중한 자립의 증거가 됩니다. 정신의학에서는 이를 일상기능 유지 능력이라고 부르며 노년 건강을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로 사용합니다. 즉, 혼자 힘으로 하루를 관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강한 생존력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어르신은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하루를 좌우한다고 말했습니다. 혼자 살게 된 후 한동안은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스스로에게 약속했다고 합니다. 아침 8시가 되면 무조건 일어난다. 누가 깨워주는 사람도 없고 약속이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그 작은 규칙 하나가 다시 세상을 바라보게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이런 습관은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음의 엔진을 켜는 스위치와 같습니다. 창문을 열고 들어오는 공기를 맞는 순간 몸과 마음이 동시에 깨어나는 작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행동이 감정을 이끈다고 설명합니다. 기분이 좋아져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혼자 사는 삶을 안정시키는 또 하나의 핵심은 바로 식사입니다. 혼자 먹는 밥은 대충 때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찬을 꺼내놓기도 귀찮고 밥을 짓는 것도 번거롭기 때문에 그냥 빵 한 조각, 라면 한 그릇으로 끼니를 때우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식사가 반복되면 몸도 마음도 금방 무너집니다. 노년 영양 연구에 따르면 혼자 사는 어르신들의 영양 결핍 위험은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혼자 먹더라도 제대로 차려 먹는 사람은 오래 산다. 식탁에 작은 식탁보를 깔고 반찬 2가지를 정갈하게 놓고 따뜻한 국을 준비하는 행위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나를 존중하는 시간입니다. 혼자 먹는 밥상을 정성스럽게 차리는 사람은 자신을 외롭게 두지 않습니다. 자기 존재를 인정하는 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자립의 힘은 일상의 작은 결정을 스스로 내리는 능력입니다. 오늘은 어떤 옷을 입을지, 어디까지 걸어갈지, 마트에서 무엇을 살지, 병원엔 언제 갈지. 이런 사소한 선택들이 쌓여 하루가 만들어지고 하루가 쌓여 인생의 리듬이 만들어집니다. 의료 현장에서는 혼자 계신 어르신에게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스스로 은행 업무를 보실 수 있나요? 약을 제때 챙겨 드시나요? 정해진 일정이 있나요? 이 질문들이 의미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스스로 관리하고 계십니까? 라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일정 관리, 돈 관리, 생활 루틴을 스스로 챙기는 사람은 절대 갑자기 무너지지 않습니다. 정신의학에서는 이를 높은 생활 자율성 지수라고 부릅니다. 이 지수가 높을수록 치매 위험은 줄어들고 우울증 발생 가능성도 크게 낮아집니다. 즉, 스스로 챙기는 삶은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예방책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립을 키울 수 있을까요?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매일 나 자신에게 일을 줘요. 오늘의 할 일 한 가지만 정하면 그걸로 충분해요. 작은 목표 하나.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오늘은 집 앞까지 산책하기. 오늘은 마트에서 과일 사오기. 오늘은 싱크대를 정리하기. 오늘은 하루 10분 스트레칭하기. 이런 작은 목표들이 쌓여 삶의 틀이 만들어지고 그 틀은 혼자인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울타리가 됩니다. 혼자 사는 노년의 행복은 거창한 계획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루틴, 작은 선택, 작은 실천들이 하루를 단단하게 지탱해 줍니다. 결국 자립은 몸의 힘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나를 돌본다. 이 단순한 선언이 혼자인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외롭지 않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외로움에 휘둘리지 않게 만드는 힘입니다. 세상 누구도 대신 챙겨주지 못하는 마지막 영역이 바로 생활 속 자립입니다. 그리고 이 자립의 힘을 갖춘 사람은 혼자 살아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자유롭게, 자신만의 리듬으로 늙어갈 수 있습니다. 그 자립의 힘이 바로 혼자 사는 삶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꾸는 숨겨진 열쇠입니다. 사람이 혼자 살게 되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몸도, 돈도, 집도 아닙니다.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몸은 금방 따라오고, 몸이 약해지면 관계가 끊기고, 관계가 끊기면 삶 전체가 어둠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의 방향을 어디에 두느냐입니다. 미란 씨 역시 처음 혼자가 되었을 때 마음이 가장 먼저 붕괴됐습니다. 남편의 빈자리를 받아들이기도 전에 세상과의 연결이 한 올 한 올 끊어지는 느낌이 밀려왔습니다. 거실에 앉아 TV를 켜도 화면 속 사람들의 웃음소리는
오히려 자신의 고독을 더 크게 울리는 메아리 같았고, 밤이 되면 집안이 너무 조용해서 라디오를 켜 두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조용한 집안이 무서운 게 아니라 조용한 나 자신이 무서운 겁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고, 아무 계획도 세우지 않은 채 그저 흘러가는 하루를 바라보는 자신의 모습이 낯설고 두려운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사건이 미란 씨의 마음을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장을 보러 갔다가 계산대 앞에서 카드를 꺼내는데 갑자기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없었고 가슴이 쿵 떨어지는 느낌과 함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고 숨이 막히는 것 같은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계산대 직원이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지만 대답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겨우 집에 돌아와도 공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혼자 있다는 사실이 갑자기 비수처럼 심장에 박혔습니다. 만약 지금 쓰러지면 누가 알지? 내가 죽어도 이틀은 지나야 아들들이 알겠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날 밤 미란 씨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무너지는 건 몸 때문이 아니라 마음 때문이다. 그때부터 미란 씨는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아주 단순했지만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바로 내 감정에 이름 붙이기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기운이 없으면 기운이 없네, 외로우면 외롭네, 무서우면 무섭네, 이렇게 한마디씩 말해주는 겁니다. 마음을 숨기면 마음은 더 굳어지고, 감정을 억누르면 몸이 대신 아파집니다. 그런데 감정에 이름을 붙이면 놀랍게도 감정이 조금은 느슨해집니다. 마치 꽉 묶여있던 매듭을 살짝 흔들어 푸는 느낌이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의 레이블링 효과라고 부릅니다.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 순간 뇌의 공포신호가 낮아지고 감정이 진정된다는 원리입니다. 미란 씨는 매일 거울 앞에서 이 연습을 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슬프네. 이제는 덜 외롭네. 괜찮아지고 있네. 그렇게 한마디씩 스스로에게 말을 하다 보면 마음이 조금씩 환기됐고 그 작은 변화가 하루를 견딜 힘을 주었습니다. 마음 관리의 두 번째는 집 안 공기의 흐름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집은 시간이 지나면 공기조차 무거워지고 멈춥니다. 미란 씨는 창문을 여는 일을 하루의 가장 중요한 의식으로 삼았습니다. 아침 햇빛이 들어오고 바람이 커튼을 흔들고 먼지가 흩날리며 바깥의 기운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나도 오늘 다시 살아야겠구나 하는 힘이 생겼습니다. 햇빛을 받는 10분은 뇌의 세로토닌 수치를 높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햇빛은 우울감을 낮추고 집중력을 회복시키며 외로움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란 씨는 매일 아침 창가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혼자라도, 아니 혼자이기에 더 느긋하게, 더 온전히 자신의 시간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마음 관리의 세 번째는 내 공간에 작은 생명 하나 들이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화분입니다. 미란 씨는 작은 초록 식물 하나를 들여 베란다에 두었습니다. 식물에 이름도 지어 주었습니다. 초롱이. 매일 물을 주며 오늘도 잘 있었니? 하고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초롱이의 잎이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걸 보는 게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식물은 사람의 외로움을 줄이고 삶의 활력을 높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식물 돌보는 행동은 우울감을 낮추고 심박수를 안정시키며 치매 위험도 줄여준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식물은 당신이 누구인가를 기억하게 해주는 존재입니다. 누군가를 돌본다는 행위가 나를 다시 살아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마음 관리의 네 번째는 작은 목표 하나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아주 작은 목표였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동네 한 바퀴 걷기, 오늘은 좋아하는 빵 사 먹기, 오늘은 꽃시장 구경하기.
작은 목표를 이루면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되어 만족감과 자신감을 줍니다. 목표가 작을수록 실패할 가능성도 적고 성공의 경험은 계속 쌓입니다. 이 작은 성공이 몇 날 며칠을, 몇 달을 버티는 힘이 됩니다. 마음 관리의 5번째는 관계의 기준을 새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혼자 산다고 해서 모든 사람과 가까이 지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거리가 필요한 관계도, 이제는 내려놓아야 하는 관계도 있습니다. 마음이 편한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편하지 않은 관계에 억지로 매달리면 마음의 에너지가 고갈됩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여전히 관계에서 상처받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기대를 놓는 순간 관계는 훨씬 가벼워지고 오래갑니다. 미란 씨도 더 이상 아들들에게 기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수채화 교실에서 만난 친구들과 새로운 관계를 만들었고 그 관계 속에서 따뜻함을 얻었습니다. 삶은 결국 누가 오래 남느냐가 아니라 누가 내 마음에 평화를 주느냐로 결정됩니다. 마음 관리의 마지막 단계는 나를 용서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나온 세월, 실패, 후회, 미안함, 서운함, 이 모든 것이 나를 짓누릅니다. 미란 씨는 거울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나를 용서하자. 잘못 살아온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 살아온 거니까. 이 한마디가 마음에 응어리진 수십 년의 짐을 조금씩 풀어주었습니다. 마음을 정리할 때 삶이 정리되고 마음이 치유될 때 몸도 치유됩니다. 혼자 사는 삶은 결국 마음의 싸움입니다. 하지만 마음만 잘 붙잡으면 혼자 사는 삶은 절대로 지옥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군가와 살 때는 느낄 수 없던 자유, 평온, 기쁨이 더 깊게 스며듭니다. 그리고 그 마음 관리의 첫걸음은 언제나 같습니다. 외로움과 두려움을 부정하지 말고 조용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외롭다. 하지만 나는 계속 살아갈 거다. 그 한마디가 오늘을 버티게 하고 내일을 살게 합니다. 노년의 삶이 가장 고요해지는 순간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 조용히 닫혀갈 때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몸이 아파서 힘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마음이 아파서 더 힘들더라. 바로 그 지점이 우리가 반드시 넘어야 하는 5번째 산, 마음의 회복과 관계의 재탄생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단순해지고 대신 더 날카로워집니다. 젊을 때는 수십 명과 어울려도 별로 상처받지 않지만 60이 넘으면 한마디 말, 한 번의 침묵, 한 번의 무관심이 마음 깊숙이 박혀 오래 남습니다. 미란 씨도 그랬습니다. 남편의 죽음보다 더 아프게 느껴졌던 건 주변 사람들과의 거리가 갑자기 멀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가까웠던 친구들이 하나둘 병들어 연락이 끊기고 딸들은 멀리 떠나 바쁘다는 이유로 전화를 미루고 이전엔 편하게 나누던 대화가 이젠 조심스러운 말투로 바뀌어버리고 그렇게 관계는 서서히 그녀의 손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미란 씨는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잃는 건 삶의 일부지만 사람을 다시 맞이하는 것도 삶의 일부구나. 이 깨달음은 아주 작은 실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동네 마트에서 계산대 직원에게 먼저 인사하기, 공원에서 마주친 사람에게 가볍게 목례하기, 버스 정류장에서 옆에 앉은 이에게 날씨 이야기 한마디 건네기. 처음엔 어색하고 떨렸지만 그 작은 시도가 미란 씨를 다시 세상과 연결하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관계를 약한 연결, weak ties 이라고 부릅니다. 가족처럼 깊지는 않지만 반복적으로 마주하고 가벼운 대화를 나누는 관계가 외로움을 크게 낮춘다는 과학적 연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친밀한 관계만이 삶을 지탱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벼운 인사, 짧은 대화, 스쳐 지나가는 친절들이 노년의 정신 건강을 더 크게 지켜줍니다. 미란 씨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들의 이름도 몰라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얼굴만 보면 마음이 놓여요. 바로 이것이 노년의 관계가 가진 힘입니다. 익숙한 얼굴 하나가 하루를 버티게 하고 짧은 대화 하나가 밤의 외로움을 덜어줍니다. 이 관계는 당신의 삶을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밝힙니다. 그리고 미란 씨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그녀는 관계의 기준을 새롭게 세웠습니다. 젊을 때는 상대가 나에게 잘해주는지, 예의를 지키는지, 얼마나 자주 연락하는지에 민감했습니다. 하지만 70이 넘어 다시 혼자가 되었을 때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나를 편안하게 하는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다. 그래서 기준을 바꾸었습니다. 연락이 뜸해도 마음이 따뜻한 사람, 자주 보지 않아도 만나면 편안한 사람, 말수가 적어도 함께 있으면 불안하지 않은 사람. 이런 관계만 남기고 나머지는 천천히 거리를 두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정서적 선택성, emotional selectivity 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자연스럽게 불필요한 관계를 줄이고 진짜 의미 있는 관계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우리 삶의 질을 극적으로 높입니다. 미란 씨가 관계에서 가장 힘들어했던 건 기대였습니다. 자녀가 먼저 연락해주길 기대하고, 친구가 먼저 챙겨주길 기대하고, 누군가 자신을 이해해주길 기대하면서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니 마음이 참 가벼워졌어요. 내가 먼저 연락하면 되지. 내가 먼저 인사하면 되지.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기대치를 낮추는 것만으로도 인간관계의 만족도가 크게 올라간다고 합니다. 관계는 밀고 당기는 줄다리기가 아닙니다. 내가 마음 편한 만큼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가까우면 부딪히고 멀어지면 끊어집니다. 그래서 미란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많을 필요가 없어요. 나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충분해요. 노년에 중요한 건 깊은 관계가 아니라 지탱해주는 관계입니다. 짧은 통화 한 번, 문자 메시지 한 줄, 잘 지내세요? 라는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이 작은 연결이 고립을 막아주고 외로움을 줄여주고 삶의 의미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는 나이가 들어도 끝까지 새로 만들 수 있습니다. 60세든 70세든 80세든 새로운 인연은 충분히 찾아옵니다. 오히려 노년의 인연은 더 순수합니다. 이해관계가 없고 경쟁이 없고 오직 따뜻함으로만 이어집니다. 혼자 사는 삶에서 관계는 선택입니다. 당신을 힘들게 하는 관계는 놓아도 됩니다. 당신을 편하게 하는 관계는 붙잡으세요. 그리고 새로운 관계는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들이세요. 인생의 후반부에서 우리의 마음을 살리는 것은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도입니다. 그 온도가 당신의 남은 인생을 따뜻하게 비춰줄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많은 것을 잃는다고 생각합니다. 젊음도, 사람도, 관계도, 건강도. 그러나 제가 오래 살아보니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잃는 만큼 반드시 새롭게 얻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걸 발견하느냐 못하느냐, 그 작은 차이가 인생의 마지막 장을 완전히 달라지게 만듭니다. 혼자 사는 삶이 두렵지 않은 이유도, 외로움 속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이유도 결국은 같은 지점으로 돌아옵니다. 내 삶의 주인은 언제나 나였다는 깨달음입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의 아내로, 남편으로, 엄마로, 아버지로 혹은 누군가의 자식으로 살아왔습니다. 이름보다 역할이 먼저였고 마음보다 책임이 앞섰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혼자가 되고 나면 비로소 알게 됩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나 자신으로 살아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요. 혼자 사는 삶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그것입니다. 처음으로 나 자신으로 살아볼 기회. 누구에게 맞추지도 않고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지도 않고 오직 나로 사는 시간. 이 시간이야말로 나이 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선물입니다. 혼자 사는 삶이 두려운 이유는 실제로 혼자라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혼자를 살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누군가를 먼저 챙기느라 나를 잊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혼자가 되면 갑자기 공허해지고 두려워집니다. 하지만 그 공허함은 생각보다 빨리 채워질 수 있습니다. 나를 돌보기 시작하면, 나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나를 삶의 중심에 다시 세우기 시작하면 그 공허함은 놀라울 만큼 빠르게 사라집니다. 그 빈자리엔 고요함, 자유, 주체성, 그리고 늦게 찾아온 자존감이 자리를 잡습니다. 우리가 남은 인생에서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나를 가볍게 만드는 선택을 매일 하나씩 하는 것. 마음을 짓누르는 사람과 거리를 두고, 버리지 못했던 물건들을 정리하고, 잊었다고 생각했던 감정을 꺼내어 놓고, 오래된 미련을 조금씩 흘려보내고, 더 이상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책임과 기대들을 내려놓는 것. 이 작은 내려놓음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밝아지고, 생각이 단순해집니다. 세상이 달라진 게 아니라 내가 달라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혼자 살아도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과 같은 고민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남편을 떠나보낸 뒤 3년째 혼자 살고 있고, 누군가는 이혼 후 처음으로 혼자 늙어가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중이며, 누군가는 평생 결혼하지 않았지만 처음으로 외로움을 느끼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화면 너머에서 서로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과장이 아닙니다. 당신의 외로움은 당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도 같은 길을 걷고 있고,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으며, 같은 두려움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이지만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남은 인생이 짧을수록 더 빛날 수 있고, 만남이 적을수록 더 깊어질 수 있으며, 혼자인 시간이 길수록 더 나다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혼자 사는 삶은 패배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고독은 벌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나이 들면 쇠퇴가 아니라 완성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당신은 이미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창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고 인사 한마디 건네고 나를 위한 10분을 만들고 작은 취미를 하나 시작하고 감사 하나를 적기만 해도 인생은 달라집니다.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아니, 혼자이기에 오히려 더 단단하고 더 지혜롭고 더 자유롭습니다. 당신의 남은 삶이 누구보다 빛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에도 당신 자신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한 줄 꼭 남겨주세요. 당신의 한 줄이 또 다른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95세에서 75세, 흔히들 이 시기를 황금기라고 부릅니다. 아이들은 이미 제자리를 찾았고 직장에서는 어느 정도 역할을 마무리한 뒤 은퇴라는 새로운 장을 준비하는 때, 많은 분들이 이제야 한숨 돌리겠다, 이제부터는 내 시간을 살아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 여유라는 틈 사이로 우리의 건강을 무너뜨리는 작은 위험들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욱 무섭고, 사소하기 때문에 더욱 방심하게 되는 위험들. 제가 오늘 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작은 균열에 관한 것입니다. 사실 나이가 들면서 몸과 마음이 변화한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변화가 어느 순간 갑자기 찾아온다고 착각합니다. 예를 들어 어느 날 갑자기 무릎이 아프기 시작한다든지, 갑자기 혈압이 오르는 것처럼 느끼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쌓여온 작은 피로와 습관이 아주 천천히, 조용히 몸을 약하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황금기는 그 결과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시기일 뿐입니다. 특히 주변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아직 젊은이들보다 더 잘 움직여. 내 나이에 이 정도면 괜찮지. 예전이랑 똑같아. 아무 문제 없어. 이런 말들을 하며 자신이 얼마나 건강한지를 강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느낀 건 이렇게 말하는 분호도 실제로 위험에 가장 먼저 노출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 바로 그 자존심이 위험을 부르는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에서 65세 이상 노년층의 입원 사유 1위는 큰 질병이 아닙니다. 바로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된 사고입니다. 작은 넘어짐, 작은 충돌, 작은 실수. 하지만 이 작은 사고가 가져오는 결과는 절대 작지 않습니다. 고관절 골절로 1년 안에 다시 걷지 못하게 되는 비율은 무려 40%에 가깝고 그중 다시 독립적인 생활로 복귀하는 비율은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황금기는 분명 아름다운 시기지만 준비가 없다면 그 아름다움은 너무 쉽게 깨져버립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단순히 위험을 경고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시기를 진짜 황금기답게 만드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입니다. 황금기는 저절로 황금빛으로 빛나는 시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 더 섬세해지고 몸과 마음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삶을 지혜롭게 조율해 나갈 때 비로소 황금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의 진짜 위험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으려는 마음, 그리고 작은 변화들을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전에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숨이 예전보다 조금 더 차다든지, 계단 오르기가 예전만큼 쉽지 않다든지, 가끔씩 어지러움이 온다든지, 밤에 잠이 얕아지는 등 눈에 띄지 않는 변화들이 쌓여갑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나이 탓으로만 돌리며 방치하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나이는 변명거리가 아니라 관리 신호입니다. 관리하면 지킬 수 있고 준비하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황금기의 진짜 위험은 눈에 보이는 큰 병이 아니라 우리가 무심코 반복해온 작은 습관과 자존심 속에서 자라는 미세한 균열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그 균열이 어디에 있는지 함께 살펴보며 앞으로의 삶을 더 단단하게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80세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더 건강하고 더 단단하고 더 행복한 황금기를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가장 먼저 느끼는 변화 중 하나는 바로 균형 감각입니다. 예전에는 눈을 감고도 금방 중심을 잡았던 발걸음이 이제는 조금만 빨리 움직여도 흔들리기도 하고 좁은 공간을 지날 때 스치듯 부딪히는 일도 늘어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사실 이 작은 변화가 노년기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는 심각한 위험의 시작입니다. 한국의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응급실 방문 원인 1위는 낙상, 즉 넘어짐입니다. 단순히 무릎을 다치는 정도가 아니라 고관절 골절이나 척추 압박 골절처럼 삶의 독립성을 송두리째 흔드는 부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한 어르신에게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넘어진 건 1초였지만 다시 걷는 데는 1년이 걸렸다. 그만큼 한 번의 실수가 인생의 속도를 크게 늦출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노년층에서의 넘어짐은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뼈의 밀도가 60대부터 급격히 낮아지기 때문에 충격을 받으면 쉽게 부러지고 근육량도 줄어들어 회복이 훨씬 더디게 진행됩니다. 실제로 고관절 골절 후 6개월 안에
다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비율은 50%가 차에 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의료계에서는 낙상을 노년기의 조용한 암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는 결코 사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넘어짐은 예방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조심하고 생활 환경을 조금만 더 안전하게 바꿨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가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집안에서 가장 위험한 장소는 욕실과 주방입니다. 바닥은 젖기 쉽고 좁은 공간에서 움직이다 보면 미끄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욕실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거나 샤워실 손잡이를 설치하는 것을 불편하거나 번거롭다는 이유로 미루곤 합니다. 하지만 이 작은 준비가 넘어짐을 30% 이상 줄여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계단의 모서리에 미끄럼 방지 테이프를 부착하는 것만으로도 사고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강조할 때마다 늘 한 가지 비유를 사용합니다. 집은 평생 함께한 친구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친구도 우리가 다시 손봐줘야 할 부분이 생긴다. 집도 나이 들고 우리는 그 집을 우리 몸에 맞게 다시 조정해 주어야 합니다. 일상에서도 조심해야 할 부분은 너무 많습니다. 갑작스럽게 몸을 틀거나 의자에서 일어날 때 한 번에 힘을 주는 동작들은 허리와 무릎에 큰 부담을 줍니다. 특히 새벽에 일어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혈압이 낮아지고 어지러움이 쉽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균형을 잃기 쉬운데 많은 분들이 서둘러 움직이면서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침 첫걸음을 서두르지 마세요. 천천히 앉아서 호흡을 한번 고르고 일어나세요. 10초만 천천히 움직여도 사고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보조도구 사용에 대한 오해입니다. 지팡이나 보행기를 사용하는 것을 자존심 때문에 꺼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보조도구는 당신이 약해졌다는 증거가 아니라 당신이 더 안전하고 오래 걸을 수 있게 도와주는 지혜의 도구입니다. 실제로 보행 보조기구 사용 시 넘어짐 위험은 40% 가까이 줄어들며 심리적 안정감도 증가합니다. 반대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몸이 더 경직되고 걸음이 짧아지며 균형이 급격히 악화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는 건 자존심이 아니라 안전입니다.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은 가족과의 소통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녀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 혼자 무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고는 언제나 혼자 있을 때 발생합니다.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꺼낼 때는 반드시 도움을 요청하세요. 설령 그 일이 사소해 보여도 그 사소한 순간이 가장 큰 사고와 연결됩니다. 실제로 낙상 사고의 60%가 혼자 집안일을 하다가 발생합니다. 그러니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가족을 안심시키는 방법입니다. 낙상 예방은 결국 생활 전체를 재정비하는 일입니다. 예전처럼 모든 걸 혼자 해내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몸은 변하고 있고 그 변화에 맞춰 삶을 바꿔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지혜입니다. 넘어짐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노년기의 삶을 좌우하는 갈림길입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앞으로의 10년, 20년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그 시간을 더 안전하고, 더 편안하게, 더 자존감 있게 살아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불안은 바로 돈에 관한 문제입니다. 젊었을 때에는 몸이 움직이면 어떻게든 일해서 벌 수 있었습니다. 하루 더 일하면 다음 달이 조금이나마 편안해졌고 조금 무리하면 그만큼 수입도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60대 중반을 지나 70대에 가까워지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는 일하고 싶어도 몸이 따라주지 않거나 건강이 먼저 걱정되는 나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부터는 벌 수 있는가 보다 준비가 되어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그냥 아껴 쓰면 되지 라고 말하지만 사실 절약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지출이 나이가 들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특히 의료비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합니다. 한국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70대의 연평균 의료비는 40대의 3배, 50대의 2배가 넘습니다. 병원비, 약값, 검사비 이런 것들이 쌓이면 절약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지출의 벽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래서 노년기의 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능력, 즉 재정적 독립입니다. 단순히 돈을 모아둔다는 개념을 넘어 자존심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힘이기도 합니다.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는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준비가 부족하면 마음과는 다르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생기는 미묘한 거리감, 말하지 않아도 서로 느껴지는 부담, 이런 감정들은 관계를 서서히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합니다. 돈은 단순한 생활비가 아니라 노년기의 품위와 자유를 지키는 마지막 방패이다. 많은 분들이 연금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한국의 평균 국민연금 수령액은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기본 생활은 가능할지 몰라도 병원비나 갑작스러운 지출까지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물가 상승률은 매년 올라가는데 연금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65세에서 75세 사이, 바로 지금이 재정적 계획을 재정비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도 말합니다. 나이가 더 들면 선택지가 줄어들고 움직일 수 있는 범위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가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고 있는가,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핵심에 집중하고 있는가, 나의 속도에 맞는 경제 구조를 만들어 두었는가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계속 금전적 도움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사랑이지만 때로는 노년의 가장 큰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자녀 역시 자신의 인생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결국 어느 순간부터는 부모가 더 이상 지원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갑작스러운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노년기에는 금전적 경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은 주고받는 것이지만 재정은 분명하게 관리해야 서로의 관계가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또한 절약만을 강조하는 태도도 위험합니다. 노년기에 지나친 절약은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싸구려 음식, 영양 부족한 식단, 오래된 물건을 그대로 쓰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원래 절약은 지혜지만 지나치면 그 지혜가 오히려 삶의 질을 파괴합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한 지출, 안전을 위한 지출, 밝고 따뜻한 삶을 위한 지출은 절대로 낭비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현명한 투자입니다. 젊을 때는 자신보다 가족을 위해 쓰는 돈이 많았다면 이제는 자신을 위한 지출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고생해온 몸과 마음을 위해 투자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보답입니다. 재정 독립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작은 흐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달 고정 지출을 점검하고 보험이나 필요 없는 구독 서비스를 정리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보장성 보험을 재검토하는 것만으로도 재정적 여유가 생깁니다. 또한 소액이더라도 꾸준히 저축하거나 금융상품을 활용하면 향후 예기치 않은 지출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완벽할 필요도 큰돈이 필요도 없습니다. 흐름을 바꾸는 것, 버티는 힘을 만드는 것, 그것이 재정 독립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정 독립은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자신감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면 사회적 관계도 더 편안해지고 삶의 선택도 자유로워집니다. 반대로 경제적 불안은
몸과 마음 모두를 불안하게 만들고 사람을 점점 더 작고 위축되게 합니다. 노년기의 행복은 얼마나 안정적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재정은 가장 먼저 다져야 할 기초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한 걸음이 내일의 자유를 지킬 것입니다. 60대 후반에 접어들면 사람의 몸은 더 이상 예전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직도 젊을 때처럼 할 수 있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말로 스스로를 다독이지만 그 말 뒤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몸이 보내는 신호를 외면한다는 것입니다. 몸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는 느낌, 허리가 뻐근한 아침, 밤마다 뒤척이며 찾아오는 불면, 계단을 오를 때 몰래 찾아오는 가벼운 현기증. 이것은 단순한 피곤함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입니다. 우리가 무시하면 무시할수록 그 신호는 더 큰 문제로 돌아옵니다. 젊을 때는 무리한 일을 해도 다음 날이면 금방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65세 이후의 몸은 회복 속도가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근육량도 매년 1%씩 감소하고 혈관도 탄력을 잃어 조금만 무리해도 혈압이 크게 흔들립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나이가 들수록 밤사이 회복해야 하는 에너지의 양이 급격히 늘어나지만 실제로 몸이 회복할 수 있는 속도는 줄어듭니다. 그래서 60대 중반 이후에는 무리하지 않는 것이 바로 건강을 지키는 전략이 됩니다. 제 경험상 과로로 큰 병을 얻은 분들은 대부분 공통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도 그냥 버티면 되는 줄 알았어. 그동안 그래 왔으니까. 하지만 몸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된 경고를 견딜 만큼 견디다가 한순간에 한계점을 넘는 것입니다. 여기서 현실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의 한 병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환자 중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온 환자의 40%가 사고 전 2주 동안 과로를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즉, 과로는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요인이 됩니다. 또 다른 조사에서는 60대 후반의 노년층이 하루 6시간 이상 서서 일하거나 무거운 물건을 자주 들 경우 허리 디스크나 척추 협착증 발병률이 3배 이상 증가한다고 보고했습니다. 노년기의 몸은 이미 수십 년간의 사용으로 지쳐있고 단단해 보이지만 안쪽은 약해져 있습니다. 나무도 수령이 높아지면 조금의 바람에도 쉽게 부러지듯 우리의 몸도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섬세하고 조심스럽게 다뤄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분들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할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평생 해오던 방식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가족을 위해, 직장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몸을 사리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몸이 아파도 참고, 피곤해도 견디고, 힘들어도 버티는 것이 당연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몸과 지금의 몸은 다릅니다. 과거의 방식으로 현재를 살려 하면 몸은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노년기는 몸이 원하는 속도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의 지혜는 참아내는 힘이 아니라 휴식하는 기술에 있습니다. 휴식은 절대 게으름이 아닙니다. 오히려 휴식은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의사들은 말합니다. 불필요한 과로를 줄이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만으로도 심혈관 질환 위험이 30% 이상 감소한다고.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자신도 모르게 과로를 반복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집안을 청소하고 무거운 장을 보고 손주를 돌보고 쉬지 않고 하루를 보냅니다. 하지만 이런 생활은 몸을 빨리 소모시키고 결국 병원에 가서야 왜 이제야 오셨어요?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저는 수많은 어르신을 보며 한 가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노년기의 건강은 힘을 얼마나 쓰느냐가 아니라 힘을 얼마나 아끼느냐로 결정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몸이 보내는 신호는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숨이 차다면 심장과 폐가 힘들어하고 있다는 뜻이고, 다리가 자주 저린다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잠이 잘 오지 않는다면 몸이 과로로 긴장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신호들을 무시한 채 과로를 반복하는 것은 자신의 몸을 적으로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노년기에 가장 중요한 일은 몸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몸이 힘들다고 말할 때 멈춰서는 용기, 낮잠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 잠시 눈을 붙이는 여유, 무거운 물건을 들지 않겠다는 결심, 이런 작은 선택들이 병을 막고 긴 세월을 지켜냅니다. 노년기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건 속도가 아니라 지속력입니다. 얼마나 빨리 움직이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과로는 몸을 빠르게 소진시키고 삶을 짧게 만들지만, 휴식은 몸을 다시 회복시키고 삶을 연장해 줍니다. 여러분은 이미 평생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몸이 요구하는 속도를 존중해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듣고 과로의 대가를 미리 막는 것. 이것이야말로 남은 황금기를 더 길고 더 빛나게 만드는 진짜 비결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인간관계는 단순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더 민감하고 더 깊어집니다. 젊을 때는 바쁘다는 이유로 혹은 일이 많다는 핑계로 갈등이 지나가기도 하고, 외로움이 느껴져도 금세 잊힌 채 하루가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60대 후반, 70대에 가까워지면 마음을 지탱해주던 많은 것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직장은 더 이상 우리의 일상을 채우지 않고, 자녀들은 각자의 삶으로 멀어지고, 주변 친구들도 건강 문제로 자주 만나기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삶이 조용해지는 만큼 내면의 감정들은 더 크게 울립니다. 이 시기부터는 관계, 외로움, 그리고 재혼이라는 민감한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됩니다. 우선 배우자와의 관계는 노년기의 가장 중요한 심리적 기반입니다. 젊을 때는 서로의 삶이 바쁘고 아이 양육이나 생계 문제에 치여 깊은 대화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둘만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평생 미뤄왔던 감정이나 갈등이 갑자기 떠오르기도 합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 작은 오해, 생활 속 작은 차이가 생각보다 크게 다가옵니다. 많은 부부들이 노년기에도 여전히 사소한 일을 가지고 싸우고 그 싸움이 며칠씩 이어지곤 합니다. 특히 고집과 자존심이 강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내가 옳다는 생각이 부딪히며 갈등이 더 쉽게 커집니다. 하지만 저는 수많은 부부를 지켜보며 한 가지 확실한 점을 깨달았습니다. 노년기의 다툼은 결국 건강을 해치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는 혈압을 올리고 수면을 망가뜨리며 당뇨와 심혈관 질환을 악화시킵니다. 실제로 스트레스가 심한 노년층은 심장질환 위험이 2배 가까이 높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즉, 부부싸움은 단순한 감정 소모가 아니라 몸을 직접 해치는 행동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노년기에는 무엇보다 관계의 온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짜증스러운 말투가 사실은 외로움의 표현일 수도 있고, 무심하게 들린 행동이 사실은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많은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상대가 아니라 지금까지의 세월을 사랑하세요. 배우자는 단순한 동반자가 아니라 평생을 함께한 기억의 증인이며 마지막 길까지 함께 걸어갈 중요한 존재입니다. 서로의 고집을 꺾는 싸움보다 서로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대화가 훨씬 더 필요할 시기입니다. 그리고 노년기에 가장 조심해야 하는 감정 중 하나는 바로 외로움입니다. 노년층 우울증의 70% 원인이 외로움에서 시작된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로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건강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입니다. 외로움은 혈압을 올리고 수면을 불안하게 만들며 심지어 치매 위험도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재혼을 고민합니다. TV나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새로운 만남이 새로운 행복을 가져다 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재혼이 행복한 결과를 가져온 사례도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절대 가볍게 선택해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재혼은 단순히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니라 가족 간의 관계, 재산 문제, 생활 습관의 차이 등 수많은 요소가 얽혀 있는 복잡한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노년기의 재혼은 많은 오해를 낳기 쉽습니다. 서로의 생활 방식이 이미 굳어져 있기 때문에 작은 차이도 크게 느껴지고 자녀의 반대나 유산 분쟁 문제로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외로움을 이기지 못해 빠르게 재혼을 선택했다가 몇 달 만에 큰 스트레스와 갈등 속에서 다시 혼자가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외로움을 피하려고 선택한 길이 오히려 더 큰 외로움을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외로움 때문에 재혼을 서두르지 마세요. 외로움을 해결하는 방법은 결혼만이 아닙니다. 노년기에는 친구 관계를 넓히거나 취미 활동을 시작하거나 동네 모임이나 봉사활동을 통해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훨씬 건강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채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풍요롭게 하는 관계의 선택지를 넓히는 것입니다. 재혼을 고려한다면 절대 서두르지 말고 충분히 시간을 들여 상대를 알아가야 합니다. 서로의 건강, 경제 상황, 생활 방식, 자녀 관계 등 현실적인 부분을 솔직하게 나누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감정만으로 결정하는 재혼은 대부분 후회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고립된 삶에서 벗어나 함께 삶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깊다면 그것은 분명히 아름다운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노년기의 관계는 젊을 때보다 훨씬 섬세합니다. 상처는 더 깊게 다가오고 위로는 더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인간관계는 단순한 감정보다 배려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살아온 세월만큼의 고집을 내려놓고 상대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리고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풍요로운 삶을 위해 관계를 선택하는 것. 이것이 노년기의 관계가 가져다주는 진짜 의미입니다. 외로움은 우리를 약하게 만들지만 진심 어린 관계는 우리를 다시 강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남은 시간이 더 따뜻하고 더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문제는 그 어떤 고민보다 더 깊고 더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젊을 때는 직장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 혹은 더 넓은 집을 원해서 이사를 반복했지만 70세에 가까워지면 더 이상 새로운 공간이 설렘이 아니라 불안으로 다가옵니다. 익숙한 집은 단순히 머무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수십 년의 세월과 기억, 우리가 함께 웃고 울었던 장면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집이라는 공간 자체가 우리의 역사이자 삶의 무게를 지탱해주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이 말합니다. 나는 이 집에서 늙고 싶다. 이 말 속에는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나이를 먹어갈수록 커져가는 존재의 안정감, 그리고 스스로의 삶을 지켜내고자 하는 깊은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나이가 들면 집에서의 생활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계단이 부담이 되고 욕실에서 미끄러질까 두려워지고 고장이 나도 쉽게 고칠 수 없으며 갑작스러운 위급 상황이 발생할 때 도움을 요청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하거나 자신들과 함께 살 것을 권유합니다. 물론 그 마음은 깊은 사랑과 걱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언제나 좋은 해결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집을 떠난다는 것은 단순히 공간의 이동이 아니라 삶의 일부를 내려놓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환경은 불편하고 낯설고 때로는 외로움을 더 크게 만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많은 노년층이 이사를 한 후 우울감이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익숙함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고 안정감은 몸과 마음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가능하다면 집을 지키세요.
단, 집을 현재의 몸에 맞게 새롭게 조정해야 합니다. 손잡이를 설치하고 미끄럼 방지 장치를 붙이고 복잡한 구조의 가구를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집은 더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으로 바뀝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이라면 비상벨, 문턱 제거, 스마트 조명 같은 작은 변화가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집을 떠나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집을 다시 지금의 나에게 맞게 만드는 과정일 뿐입니다. 집은 도망쳐야 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품어야 할 공간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요양원이나 실버타운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걷기가 힘들어지고 일상생활이 어려워지거나 의료적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 결정을 실패나 포기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양원 입소는 결코 패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상황이 요구하는 하나의 선택일 뿐입니다. 다만 이 선택은 반드시 신중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많은 노년층이 요양원에 들어간 후 가장 크게 느끼는 감정은 편안함이 아니라 고립감입니다. 편의와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시설이지만 낯선 환경과 규칙,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속에서 정서적인 외로움이 깊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정서적 안정은 신체적 건강만큼 중요합니다. 감정이 약해지면 몸도 약해지고 몸이 약해지면 다시 마음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합니다. 요양원을 선택하기 전에 반드시 집에서 버틸 방법을 먼저 찾아라. 방문 간호 서비스, 돌봄 서비스, 지역복지센터 프로그램, 응급 호출 시스템 등 다양한 지원을 활용하면 집에서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만의 힘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받으며 집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더 지혜로운 결정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있어도 안전한 것입니다. 삶의 마지막 공간을 선택하는 문제는 단순히 보금자리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로 남고 싶은가를 결정하는 문제에 가깝습니다. 나의 존엄, 나의 독립성, 나의 감정, 나의 기억. 그 모든 것을 지켜주는 공간이 어디인지 스스로 선택해야 합니다. 자녀의 의견이나 주변의 조언은 참고가 될 수 있지만 최종 결정은 반드시 본인의 마음에서 나와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노년기의 자기 결정권이며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에게 해줄 수 있는 존중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어떤 공간에 있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체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집에 머무르든 요양원을 선택하든 그 결정이 두려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사랑에서 나온 것이어야 합니다. 노년기는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가장 온전히 표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머물든 그 공간이 따뜻하고 안전하며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는 곳이길 바랍니다. 오늘까지 6부에 걸쳐 이야기한 모든 내용은 한 가지 진실로 이어집니다. 노년기의 삶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을 때 가장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넘어짐을 예방하는 작은 습관, 과로를 멈추는 지혜, 재정적 독립을 지키는 용기, 관계를 어루만지는 따뜻함, 집을 지키는 결심,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마지막 황금기를 더 빛나게 할 것입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남은 20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럴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을 더 따뜻하게 비춰줄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